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주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급락으로 시작했던 것에 반해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포에 사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만 보면 그런 흐름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여전히 조금은 악재성 재료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가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이 0.5%, S&P 500도 역시나 0.5%가량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지수가 블랙 먼데이의 어떤 그런 그림자는 많이 걷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약보합권에 머물렀지만 TSMC가 7월에 매출 호조를 기록하면서 1.5% 상승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최근 들어서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5.5% 추가로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배경 체크포인트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일단은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S&P 500의 흐름인데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블랙 먼데이 별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낙폭 축소가 나타났습니다. 8일 날 한번 좀 흔들거리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8월 5일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메꾸는 과정에서 지난 한 주가 마감이 됐고요. 지난주 동안 그 시장을 좀 흔들었던 악재를 저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 침체 우려. 사실 경기 침체는 조금 과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하는 한 주가 됐던 것 같고, 두 번째, AI 거품론, 그리고 세 번째, 엔달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 변동성 그리고 또 중동 불확실성, 이 두 개까지 가미를 한다면 여전히 악재성 재료가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기 우려, 엔달러 우려, 그리고 또 AI 우려까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도 됐고 완화되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동안 블랙 먼데이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나스닥 지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일단은 이 급락이 당장 지난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더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이 장대 음봉 자체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노란색 박스가 사실 이 지난주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었거든요. 여기 정도는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제는 이 노란 박스가 저항선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다른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 5개의 악재 중 악재를 덜어내고 나서라도 호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또 애매하거든요. 물론 악재의 완화 자체가 호재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이걸 강하게 들어올릴 만한 호재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죠. 금리와 엔달러 캐리 트레이드 우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4일 동안 반등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쨌든 그래도 4%대까지 다시 올려놨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과했구나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저렇게 막 급락 일변도를 그렸을 때는 당장 9월에 50bp 인하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오히려 뭐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일단
25bp만 하자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확실히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달러,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합니다. 앞서 보셨던 금리의 그림과 엔달러의 흐름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화의 방향성 그리고 달러와의 방향성이 달러는 아래, 엔은 위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하락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리세션이 왔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청산과 트레이딩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기간은 한 3, 4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이제야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동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 조금씩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상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급격한 하락폭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한번 꺾이는 과정에서 큰일 났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라는 그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렇게 급하게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는 트레이드 청산 우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의 어떤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지표, Fear and Greed 지표,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볼게요. 여전히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가 이 극도의 공포 구간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떨고 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미국의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물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경기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변동성 가능성 열어두고 지난 한 주 동안 블랙 먼데이는 일단 끝났지만 다 만들어냈지만 그 위에 있는 지지선, 저항선을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잘 숨죽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좀 드러나지 않은 악재가 굳이 하나 있다면 국제유가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4일 연속 꾸준히 상승 흐름을 그려냈습니다. 지금 당장 77달러 부근에 있는 WTI가 시장을 위협할 그런 재료는 되지 않을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반등한 거라면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말 사이에도 계속 중동 관련 뉴스는 진행이 됐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조금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그런 곳을 건드렸죠. 학교를 좀 건드렸습니다. 학교에 폭격을 가했다는 뉴스가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해 있는데 미군 주둔지가 폭격을 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도 사상자가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누군가가 미국의 어떤 심리를 계속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너네 전쟁 나는 거 싫지? 물가 올라가면 부담되잖아. 그런데 이래도 안 나게 할 수 있어? 라고 약간 억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인 것 같아서 미국의 그 인내심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혹시라도 여기에서 뭔가 삐걱대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시장은 조금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핀비즈 테이블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전반적으로 그린라이트가 좀 많죠. 그리고 또 퍼센티지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다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안도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일라이릴리가 환하게 빛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냥 쏘쏘한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 여전히 부침을 좀 겪고 있는 게 이 불빛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여전히 좀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있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찌됐든 M7이 많이 좋았잖아요. 엔비디아 제외하면 M7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는 게 시장에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여기 기사 제목에 나오는 저 엔비디아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술주들을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TSMC가 앞서 잠깐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는데 7월에 매출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AI 거품 우려를 조금은 덜어내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TSMC가 반도체주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진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TSMC는 괜찮았거든요. 이런 흐름이 과연 국내 증시의 반도체주들에게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오늘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주는요. 이렇게 시장이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올라올 때 그럼 누가 더 강하게 올라오느냐 이걸 보는 게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 거품론을 조금 해소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여기에도 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정말 강했던 섹터였죠. 사이버 보안 섹터가 보시는 것처럼 ETF가 이렇게 $50 초반에서 $55까지 뭐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한 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 그리고 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까지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섹터에서 계속 강한 흐름이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의견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AI라는 큰 방향성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오면 빅테크 기업들도 뭐 AI 투자를 뭐 조금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못할 수도 있지라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 급격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쉬어갈 동안 그러면 AI 랠리를 조금 뒤에서 끌어줄 수 있고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디가 있을까? 조금 덜 오른 AI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찾는 게 클라우드 보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AI 안에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건 AI라는 방향성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반증이 되니까 이 부분들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에 녹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올라올 때 또 강하게 돋보이는 상승률 기록했던 일라이릴리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는 호재가 있었죠.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부진했던 노보노디스크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스위트 그린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샐러드 파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동네마다 샐러드 가게 다 있잖아요. 그만큼 그 헬시 플레저라는 얘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던데 약간 뭐 한 끼를 먹더라도 좀 건강하고 다이어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만 치료제 그러면은 뭐 이미용기기, 화장품 이런 약간 좀 예뻐지고 싶은 그런 재료들은 여전히 시장에 좀 어필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도 그런 관련 종목들 잘 챙겨보시면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브리핑 뉴욕은 여기까지였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이어서 원자재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1361원까지 저점 형성했고요. 11.9원 하락한 136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또 위험 선호가 회복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 호조세도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고요. 글로벌 달러는 미 국채 금리가 4거래일 만에 내림세 보이면서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하락하면서 3.94%에 거래 마쳤습니다. 폭락장이었던 시장 이후에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일간 정말 빠르게 반등했었죠. 그 상승폭이 무려 20bp나 됐었는데 또 이 상승이 너무 빠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 마감한 모습이고요. 지난주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을 이 국채 입찰 수요에 있어서는 매우 약한 모습 보였지만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입찰 부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이후에 정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다시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 정도 상승하면서 76달러 후반대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글로벌 수요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활동 재개가 이 원유 수요를 견인하는 모습이고요. 또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원유의 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름철 이 여행 수요 증가가 원유 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이 금값 상승에 압력을 가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도 이 복잡한 양상 보이면서 혼란을 주었고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은은 하락한 모습인데요. 구리는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에서의 수입량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구리값은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블랙 먼데이 낙폭 회복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초반에는 정말 공포 심리가 가득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낙폭을 대부분 정리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정도는 좀 과했구나, 이 정도 공포면 사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한 7% 정도 반등을 했는데 사실 아직 하락한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죠. 사실 지난주 것만 채운 거지. 네. 그 전까지 다 채우면은 뭐 그러기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은 급격하게 안 오른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의사결정들이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흐름에서 또 반대급부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재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지수가 뭐 나스닥만 올랐으면은 또 좀 큰 문제가 될 텐데 나스닥도 오르고 S&P 500도 오르고 다우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그런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예정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CPI나 뭐 PPI 소매 판매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조금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금요일에 나왔었던 이런 S&P 500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초록초록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기술주에서 여전히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혼조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M7 쪽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기술주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면 나스닥을 기반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강해지면
나머지 산업군들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일단 낙폭을 회복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은 조금 말씀하시는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 아직 여전히 그 이전의 고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 그걸 채워가기까지는 이번 주에 어떤 지표의 움직임들이 약간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돌림이 나올 때 네. 뭐 명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좋은 거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끼워 맞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하락을 했었던 요인들이 이게 너무 과했다. 그쵸.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거하고 예. 제거하는 이런 움직임들로 해서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뀐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뭔가 예. 우리가 지표상에서의 지금 아직 되돌림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전에 나와 있었던 데이터를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지금 투심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지표가 사실상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렇죠.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바뀔 수 있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데이터들이 몰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 휴장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과 또 중요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 발표가 수요일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새벽에 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요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옵션 위클리 만기일도 뭐 같이 반영이 될 거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고용 데이터 물론 예. 지난주에서는 다시 한번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예. 언제든지 이제 경기 또 침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그렇죠. 괴롭힐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간은 떨어졌지만 2주나 4주는 여전히 이전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파급력을 한 번에 다 받아야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장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반영을 한다는 점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변수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변수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예.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단기간에 또 바닥권에서는 지수가 7%가 올라왔으면 개별주는 10% 이상은 올라왔다고 그렇죠. 봐야 그럴 수 되거든요. 있죠. 그러면 언제든지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투매 물량을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물량이 나왔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받아줄 것이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표가 어떻게 잘 나와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도 사실 과도했다라는 프레임을 알겠는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좀 줄어들었다고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좀 과했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면 또 금세 또 이런 프레임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불안감, 약간 좀 찝찝함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물가 지표가 제가 알기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또 미국 시간 기준으로 네. 또 목요일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과거 한 몇 달 전이면 이제 물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반대가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결국엔 소매 판매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CPI나 PPI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뭔가 이제 뒤집어지려고 한다면 유가라든지 뭐 쉘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사실상 이번에 반영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주택에서의 뭔가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유가적인 부분이 물론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거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 시차라는 게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뭐 CPI나 PPI 같은 경우가 뭐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부 항목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괴롭혔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뜯어봤을 때 뭔가 변화 사항이 없으면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GDP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소매 판매 부분인데 예. 소매 판매가 이제 예상치보다 만약에 낮게 나오게 된다면 요건 또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를 끌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은 경기 침체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가짜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짜 하락.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네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도 지금 있지만 사야 된다라고 예.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GDP라는 수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2분기까지는 2.9에서 수정치가 2.5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3분기 GDP 뭐 이번 주에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데이터도 보시면은 2.9%가 똑같이 나와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 GDP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우리가 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연달아 이 GDP가 떨어졌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런 연속적으로 GDP가 떨어져야 이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샤메 법칙이라든지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들어가기는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GDP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단기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일부 변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확연히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상승폭이 꺾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꺾였으면은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연준에서도 강력하게 막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해줬잖아요. 예, 침체가 그렇죠.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침체라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침체다라고 인정을 할 때쯤이면 증시가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이미 안 좋아져 있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럼요. 그러한 데이터들은 사실 주마다 바뀌는 데이터들에 너무 크게 의존을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물줄기를 놓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리라는 게 사실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안 좋은 데이터들이 조금 더 과하게 반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 10,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고 경기 침체면 경기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오히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을 늘릴까 그러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하락을 만들기 위한 변동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압박은 분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덜어내기 위한 어떤 구실들이 필요한데 그 구실들이 아무리 봐도 큰 그림을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큰 그림의 중심을 잘 잡고 간다면 이번에 급락은 매수 기회구나 혹은 이번에 급등은 조금 덜어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구나 이런 것들을 감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본부장님이 잘 그 중심을 잡아주실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프리미엄 미국 주식 계속 꾸준히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술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기술주 M7이 지난주에 다 같이 뭐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약간의 좀 변동성도 있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는 조금 부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그 서학개미 분들의 그 뉴욕 증시를 보는 관점 기술주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술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 증시랑도 엮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에서 뭐 대표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하기 전 가격들을 다 만회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만에는커녕 이제야 뭔가 좀 돌아서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배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회복이 다 나온 쪽도 굉장히 괜찮지만 저는 오히려 회복을 하지 못한 쪽에 조금 더 배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네. 가는 종목이 더 잘 갑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언제든지 변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반도체는 사실 지금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연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할까요? 손절하는 시기가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조선같이 다 회복이 나온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다른 산업으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양 산업군들 중에서 차익이 나온다면은 어디서 더 먼저 나올까? 전 조선에서 더 먼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블랙 먼데이에서는 안 팔았고 화수목을 팔았습니다. 화수목금을 팔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좀 많이 샀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들이 과연 서학에도 없을까? 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제 좀 낙폭 과대가 됐었던 산업군들에서 빨리 올라오고 있고 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가냐면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그쪽이 조금 더 밝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겠지만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엔비디아가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고 했으면 엔비디아도 주가가 안 올랐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매수 심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기하고 있는 자금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 이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눌려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뭔가 기회를 찾아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가격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 거에서 되돌림을 한번 노려볼 만할 텐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힌트는 이런 가이던스들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그렇게 크게 하는지, 그리고 왜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하는지. 기본적으로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외형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증설을 해버리면은 요거는 완전 영업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실적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네. 그렇게 거품론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클라우드 뭐 1, 2, 3등들이 다 왜 캐펙스 투자하고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외국계 자본 투자 실질적으로 산업에 투자한 자본금에서도 반도체 쪽이 1등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자부나 이런 데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언론인 것뿐만이 아닐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가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 쪽에 지금 그렇게까지 7월 달까지 돈을 많이 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변곡점이라면 지금 잘 버티고 있거나 낙폭을 빠르게 만회한 섹터가 오히려 이 다음 흐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마땅히 좀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가 어떤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면 계속해서 좀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빨리 회복한 쪽보다 오히려 약간 아래쪽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반도체 섹터가 호재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도 비슷하게 오늘과 이번 주는 약간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한번 중심을 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좀 많이 약했어요. 금요일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기조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매수로 들어가자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분할 매수하기엔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오고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네.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다 이전 가격의 8, 90%는 웬만하면 회복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네, 예. 산업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어떤 쪽이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도 낮죠. 조선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금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반도체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왜 고점 대비 20-3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이제 반도체 쪽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와 있는 산업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충분한 기회가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야간 선물 자체는 플러스 0.3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 따는 플러스 0.2% 정도 전후로 일단 상승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옵션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요번에 조금 또 포착이 되는 게 블랙 먼데이 때는 콜옵션 매도로 상방을 배팅을 했었던 외인들이 요즘에는 풋옵션 매수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의 추이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단에서도 미니 선물은 사고 이제 그냥 선물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니 선물이 호가 단위가 더 작으니까 조금 작은 움직임에서는 약간의 연속성이 가질 수 있겠지만 큰 물줄기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낙폭은 회복했지만 약간 좀 찜찜하고 불안했던 게 저희만은 아니었군요. 외국인의 수급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합니다. 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었는데요. 경기 침체로 시작해서 경기 침체 완화로 끝이 났던 한 주였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넘어야 될 산들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현지 시간으로 13일 생산자 데이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14일에는 소비자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매 판매 데이터까지 이번 주에는 좀 유심히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 계속해서 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그 지표들이 좀 둔화된 그 숫자가 찍힌다? 그렇다면 0.5%포인트의 B컷 다시 한번 힘을 받아갈 가능성도 커지겠죠. 물론 지금은 월가 전문가들 한 5명 중에 4명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과 함께 오늘도 국내 증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금요일에 마감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의 반등,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5%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2,588포인트, 764포인트에서 장 문을 닫았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가량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파란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빨간 화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2,600선 위에서 개장이 돼서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부터 한 차례 좀 출렁이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최근 우리 국내 증시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좀 강하게 동조화되는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2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일본 지진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됐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한 차례 흔들렸었고, 나스닥 선물도 이때 좀 빠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때 코스닥도 오름폭을 절반가량 반납을 하면서 2,575포인트까지 낙폭을 좀 확대를 했었고요. 그래도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다만 아쉽게도 2,600선 안착을 하지는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의 휴장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어떻게 또 이어질지도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그 코스피와 그 궤를 함께 했습니다. 역시나 오후장 들어가면서 한 차례 출렁이기도 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코스닥의 탄력도가 더 두드러졌었죠. 2차 전지가 밀고 끌고 다 했습니다. 768포인트까지 개장 직후에 올라섰었고요. 764포인트에서 3% 가까운 상승으로 장 끝이 났습니다. 자, 수급 공백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갔기 때문인데 무려 원달러 환율이 12원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컴백을 해줬는데, 물론 그 매수 규모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근에 그 매도 분의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국인들 17억 원, 그리고 기관이 347억 원의 동반 매수 보여줬고요. 외국인들 6거래일, 그리고 기관이 7거래일 만에 컴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포지션 취하면서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운수 장비 쪽으로 물량이 좀 강하게 들어가기도 하는 모습 장중에 포착이 됐었고요. 개인이 37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사자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5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740억 원의 쌍끌이 순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기관 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들 담아갈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은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시면요,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의 반도체주 상승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가 회복세를 탄 모습인데요. SK하이닉스는 폭락장에서 하락했던 그 하락분의 절반을 나흘에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5% 정도 상승하면서 17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지만요. 7만 원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호실적을 낸 KTNG가 2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기간 수급에서는 1위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0만 원 선을 넘어갔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고요. 매출과 순이익도 함께 늘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새로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추가로 공개하면서 주주 환원의 강화 기조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6% 강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동반 3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의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 상승하면서 2차 전지의 훈풍이 보여온 모습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투심이 자극된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4형제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3거래에 연속 담아가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외국인 동반 수급 들어온 모습이고요. 4위에는 CS윈드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관에서는 7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5위는 넥슨게임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0.3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는데 3분기에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 효과가 반영돼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이번 주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P 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지난주 참 다사다난했었는데요. 그러게요. 이번 주는 좀 한시름 놓아도 될지. 근데 여전히 챙겨봐야 될 지표들이 나오는 한 주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경계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8월에 주식 비중 지금 확대해야 된다라고 외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주도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PPI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 했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저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저번 주에 겪었던 네. 그런 변동성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쉬어갈 단계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좀 관망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변동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고 가자. 그렇죠.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중 확대를 좀 해봐야 될지도 고민인데요. 네. 두 번째 포인트, 오늘 반도체 가져왔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다시금 이제 반도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네. 칩과 뭐 관련해서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뭐 내부 조사 착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 가는 거 시기상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기상조는 아닌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월요일에 그렇게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력 자체가 더딥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소부장이 특히나 더디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바이오라던가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고 조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반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회복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뭐 어쨌든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만약에 진짜로 뭔가 또 사고가 생겨가지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좀 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동안 먼저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빠졌던 만큼의 회복력이 나오면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비중 확대에 대한 리포트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는데 네. 회복력이 더디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모아도 될 단계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유효한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고 뭐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건 괜찮다. 그렇다면 반도체 자체가 지금 당장의 추세를 잡았다고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이 상황에서 추세를 돌렸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뭐 외부적으로 뭐 갑자기 이러한 악재들, 네. 악재성 이슈들이 좀 진정이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반도체 섹터, 특히나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미래에 멀리 봤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월요일 날 그거에 무서운 거죠. 이제 무섭다 보니까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도체를 봐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보시면 낫겠다. 그래요. 그럼 반도체 지금 물려 있다면 근데 굳이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굳이 막 다 손절, 2차 전지처럼 네.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내리는 흐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2차 전지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올라올 건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중 확대도 진짜로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챙기기보다는 일단은 비중 확대 쪽으로 중심을 잡아놓고 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 말씀 주셨고 TSMC에서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잖아요. 3나노, 5나노 8%가량의 가격 인상. 뭐 그 말즉슨 네.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것일 거고 네. 그리고 이번 7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반도체일 거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TSMC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이게 지금 TSMC가 사실 파운드리 글로벌 넘버원이고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TSMC에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부족한 거죠. 근데 물량은 점점 TSMC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TSMC의 그런 실적이라던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가격 올릴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 AI 반도체 산업 그리고 AI 산업이 여기서 지금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당장 이거를 뭐 이 산업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태껏 막 이거에 무서워서 겁먹어서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이게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멀리 좀 본다고 한다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는 맞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TSMC도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디램이나 레거시 반도체도 분명히 낸드 디램도 앞으로 더 많이 팔리고 수요가 분명히 저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지금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이제 탑픽이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나올지 아니면 다른 부품, 장비 뭐 이쪽으로 보실지도 궁금하고 네. SK 하이닉스 보조금 받는다라는 네, 맞아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오늘장에서 주가 한 번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주춤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탑픽 어떤 종목 말아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휴가 지난주요? 가셨을 때 아, ISC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13% 하락하고 이게 반도체 소부장 중에 가장 지금 주가 회복이 빨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미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없다.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은 41,100원 찍은 이후에 지금 화수목 계속적으로 급등 나왔거든요. 계속 양봉이네요. 네, 그래서 회복력 자체가 빨라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 저만큼 회복한 종목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 AI 그 서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러날 것이고 지금 원래 이 종목이 ISC가 23년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을 회복하고 이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미 그 부분은 저는 선반영됐고 여기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5,000원. 65,000원. 네, 손절가는 5만 원 잡으시고 좀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 회복력이 더 빠른 종목을 지금은 캐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쪽이 이제 ISC라고 말씀 주셨고 진짜 이렇게 차트 읽어보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한 절반가량은 내려온 상태에서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65,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두 번째 전력설비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올 상반기를 주름 잡았었고 하반기도 주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AI 거품론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전력 설비 다시 한번 신고가 재도전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사실 지금 결이 같아요. 똑같나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전력기기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AI 데이터 센터양 그 수요이기 쇼티지.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AI 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에서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지금 줄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4차 산업에서 패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서버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거품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그런 전망, 성장성은 저는 뚜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랑 전력기기랑 같이 간다. 네. 이렇게 관점에서 보시면 좀 접근해 보시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는 안 보세요? 이게 그게 참 고점을 뭐 딱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이거를 숫자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출의 기세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와 전력기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반기에 D램이랑 낸드 실적이 이제 터져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하반기 실적을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는 하반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접근해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 다만 뭐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반도체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네. 되는 자리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그러면 전력 설비 안에서 탑픽도 궁금한데 그것도 하나 여쭐게요. LS 일렉트릭 오늘 MSCI 관련해서 네. 디데이잖아요. 어떠한 흐름 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선반영 돼서 뭐 물론 좀 세론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MSCI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보자.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북미양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2분기에 실적 잘 나왔던 기업이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네. 지금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아래에선 들어갈 만하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 한 2배 이상으로 나왔었잖아요. 지금 자리 들어갈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그럼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는 전고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7만 원 부근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4만 원 저점 이탈하기 전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한번 전고점까지 튀어 오를 때 그때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여기서 돌파할 것 같은데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욕심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알겠습니다.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탑픽이었고요. 목표가 전고점 노려보겠습니다. 37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잡아보면서 가져가 볼게요.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은 IS 홍범선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예전부터 좀 유명했던 그런 기업인데 2차 전지주로 탈바꿈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는 주가가 그다지 재밌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오늘 동화기업 픽을 해주셨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또 말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이 이제 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증시에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뭐 에코프로가 뭐 7%, 6%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이었고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러면은 양극재 기업이죠. 그래서 양극재 기업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사실 양극재가 이제 원래는 좀 약간 가장 우세한 약간 대장 노릇을 예전에 했었어요. 2차 전지 전성기 때.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탄력 받으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뭐 전액 업종들에도 낙수 효과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이런 양극재와 여러 가지 2차 전지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2024년 상반기에는 양극재 기업 주가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음극재와 전액 기업 주가는 좀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이건 왜 그러면은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리튬, 뭐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2023년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양극재 기업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 반면에 뭐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에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다. 예를 들어서 뭐 PNT라던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음극재 전액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와 PNT가 대장으로 좀 올라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전기차용 배터리도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 37%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S&E 리서치,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 조사 전문 기업에서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등에도 이런 소형 배터리 2차 전지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소형 배터리 시장 역시 사용량이 1년에 23%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동박 수요 같은 경우도 지금 연평균 39%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5년쯤에는 13조 원 이상의 규모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증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이렇게
이 2차 전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140대 불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자, 그런데 그런 것들도 화재가 잘 붙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이 불이 잘 안 붙는 전고체 배터리로 뭐 삼성 SDI나 SK온 이런 데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삼성 SDI에서 화재가 잘 안 나는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동아기업 살펴보면은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덕산 테코피아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예상치 기준으로 봤을 때 테네시 공장 완공 이후에 동아기업의 캐파는 15만 톤이고요. 자, 그리고 8만 톤인 덕산 테코피아와 비교해 볼 때 동아기업이 15만 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리고 전액 매출 같은 경우도 동아기업이 2조 원이고 덕산 테코피아 1.8조 원이야. 1.8조 원이에요. 그래서 동아기업이 높습니다. 매출도 동아기업이 더 높고 캐파, 이 생산 시설, 생산 여력도 동아기업이 더 높아요. 자, 반면에 밑에 보시면은 차트가 좀 나와 있는데 동아기업은 왼쪽이고 오른쪽이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근데 덕산 테코피아도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동아기업은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오른 게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캐파나 생산 시설 능력, 매출 이런 것들 더 동아기업이 높은데 오르지 못한 것을 반영하면은 키맞추기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도 보면은 동아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이렇게 뭐 2024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거든요. 자, 그리고 동아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을 보면은 자사주를 9% 이상 보유했어요. 자사주를 9% 이상 보유하면서 이런 책임 경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사주 5% 이상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강한 자신감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매출은 사실 2025년에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 전액 매출 늘어나는 거 빼고는 사실 3년 동안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유보율이 꾸준하게 7% 이상으로 꾸준하게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부채는 136%로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136%면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유보율 7,600%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아기업이 2019년 이런 8월 전액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동아 일렉트로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거를 인수해가지고 2차 전지 전액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네, 차트를 보면은 뭐 아까도 잠깐 왼쪽 하단에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3월까지 2월, 3월까지 좀 좋다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점 하단선에서 강한 추세 상승의 전환 시그널이 포착되고요. 덕산 테코피아와 아까 비교했죠. 생산 캐파랑 매출이 더 높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처럼 한번 시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아기업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또 전액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동박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목표가는 14,300원으로 크게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막 고점 막 치고 급등 나오고 이거보다는 좀 은은하게 14,3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 하단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12,770원 전후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게 좀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목표가 14,3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앵커의 픽입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선케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고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오늘 또 앵커의 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계절적 수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실적에 기대감을 갖고 지난 금요일에 이미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 더 올라올 수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북미 선케어 시장에 대한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기업 중에 화장품 중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AI와 좀 대화를 시도 중인데 오늘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시장이 충격을 회복하고 그래도 좀 안정이 됐어. 이럴 때 코스피 추천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회복 조짐이 보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회복세를 보일 때는 또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역시 월요일이라서 제가 조금 방심하고 조금 나이브하게 얘기를 해봤더니 또 삼성전자를 얘기하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픽 동아기업 인그루드랩 삼성전자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조성구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아주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좋고. 네. 그렇죠. 네. 저도 뉴욕 증시가 좋았다 보니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진짜 경기 침체로 시작해서 완화로 끝이 났잖아요. 뭐 네. 블랙 먼데이였다가 화이트 프라이데이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 참 고약했어요, 그죠? 월요일에 정말 그 역대급의 폭락을 맞고서 이제 지난주를 이렇게 지내왔는데 사실 아쉽죠. 그 매도, 그러니까 이 하락한 부분들을 생각만큼 그 빠르게 많이 되찾지 네. 못한 하루였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그 충격을 이제 극복하고서 하나둘 이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힌트를 삼아야 될 그런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지난 시장 양시장이 이제 같이 올랐어요. 뭐 경기 침체 우려, 아래 공포 조금 완화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되니까 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으로 다시 좀 수급 쟁탈전 나타나는 모습 감지가 됐고, 다만 이제 지난 거래일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동안 강했던 바이오는 조금 이제 한 템포 숨을 고르는 뭐 그런 양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전업종이 이제 고른 상승을 보였는데 뭐 이를테면 뭐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뭐 코로나 테마주가 뭐 이제 조금 뭐 약세를 보이는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이 반등을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좀 반등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 좀 느끼셨을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그게 나타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월요일에 요 폭락 부분을 아직 이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개파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코스피는 좀 더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 코스닥은 요 갭이 거의 다 지금 메워지는 정도의 그런 좀 반등.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건 지난주에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월요일에 폭락장 이후에 안 샀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근데 야금야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이제 반등 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코스피도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힘이 실리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부장님 시작 전에 네. 이제 시작해서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다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확실히 반도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차 전지까지 네. 힘이 붙었던 하루였어요.
전지였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계속 갖고 가볼까요, 같이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는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바지는 그냥 일단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어디서 초과 수익을 내느냐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뭐 게임 주냐, 뭐 엔터 주냐, 뭐 코로나 테마 주냐 그런 것이고 네.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바지의 업종 대표주는 일단 갖고 넣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출현할 것이고 또 뒤에서 이제 또 따라가는 애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한두 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흔들린 다음에는 다시 이제 자기 모습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업종 대표주, 시총상위 업종들 이런 쪽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과 수익은 이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때그때 이슈로 제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반도체도 여전히 괜찮고 2차 전지 이제 좀 시작일 수 있고요. 또 바이오 이제 계속 주도할 수 있고 여러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심으로는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꼭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자리 반바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자. 네, 사실 네. 바이오는 뭐 계속 약진해주고 있는 네. 상황이고 반도체, 2차 전지.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보통밭 말씀 주셨고 급등 나왔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이거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은 누가 봐도 그냥 반도체가 원픽이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예상대로 강한 흐름을 보였죠. 거기까지는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는데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강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갈게요. 일단 화면 보시면서 자 2차 전지가 전일에 장중에 무려 5.6%가 상승을 했는데 그 강했던 반도체도 4.8% 상승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상승폭이 반도체를 추월한 하루였는데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무려 17%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장중에 9% 급등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2차 전지가 보면 이건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ETF는 아직 좀 21선까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21선 추세선을 좀 돌려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을 알고 계시죠. 일단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이번에 광복절 특사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그 기대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2차 전지는 뭐든 갖다 일단 호재를 좀 찾기 시작한 좀 그런 국면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지난 거래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약간 또 이제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시작일 수 있겠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또 찾아볼게요. 근데 2차 전지는 지난 거래일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캐즘이라는 게 뭐 이동채 회장이 복귀했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해소되진 않겠죠.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군을 이루어서 이제 상승을 하려면 이제 캐즘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힌트 찾아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거래일에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업종 대표주 중심이지만 지난 거래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의 차트들을 보여드렸죠. 위에 거 나노팀, 그죠? 자, 그리고 아래 거 이닉스. 뭐라고 이 녀석들이 뭐 하는 녀석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처리. 그렇죠. 배터리 열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자꾸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당장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어떤 이제 열처리 기술을 통해서 열폭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랬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걸 아울러 가지고 포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겠어요? 전고체겠죠. 그렇죠.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거. 네. 그렇다면 보세요. 자, 이건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닉스는 나노팀을 매수하시라는 의견이 절대 아니죠. 왜?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러면 또 한번 요 종목들의 차트를 볼게요. 자, 바닥에서 꿈틀은데요. 꿈틀은 되는데 뭐 아직은 얘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 두 종목들이 뭐 하는 종목들이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네. 위에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한농화성. 그리고 앞서서도 그 전문가 픽에서도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픽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간다고 했을 때는요. 물론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괜찮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괜찮고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가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해서 하루만 놓고 보면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전고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전고체 쪽에서는 좀 앞서가는 평가를 받는 삼성 SDI도 가져갈 만한 업종 대표주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터리 쪽이 꿈틀대니까 오늘 당장 내가 에코프로주를 쫓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전혀 오른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배터리 안정성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업종 대표주 이외에 다른 쪽 플러스 알파 쪽의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저는 좀 전고체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업종 대표주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좀 슴슴한 가격에서 네. 보통 맛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전고체 관련주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한농화성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간다라고 말씀 주신 건 아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운맛이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업종 대표주는 괜찮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만큼 아직 덜 올라간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바라보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이렇게 두 종목 단기 트레이딩 관점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화장품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또 돋보였던 섹터가 화장품. 사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정말 주가가 예. 일일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이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한 주에만 30%가 넘게 떨어졌었고 또 만회를 해내는 그림까지 그려가고 있고 화장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화장품 참 묘한 그림인데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볼게요. 와, 진짜 이거 저도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나 망가질 수가 있지?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아직까지 좀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이 자꾸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어닝 쇼크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만 무려 지금 33%가 주봉으로 한번 잠깐 볼까요? 완전 뭐 장대 음봉. 그래서 거의 뭐 이거 지금 10만 원도 이제 뭐 깨지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그렇다 칠게요. 근데 지난주에 또 그 화장품주의 또 시세를 이끌었던 반등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삼총사 네.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중간은 실리콘투. 실리콘투. 아이패밀리 SC가요. 지난 주간으로 8%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지난주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월요일에 어떤 그 이제 블랙먼데이의 낙폭을 지금 만회하고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지금 더 지금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리콘투도 지난주에 무려 14% 올랐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얘도 약 8%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 대표적인 삼총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이 좋다 이거거든요.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또 아모레퍼시픽이 또 주저앉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대장주가 이탈을 했고. 2등주 그룹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일단은 좀 차별화돼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K뷰티가 좀 반등했다라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들 종목 이외에 몇 종목을 제외하면은요 군집성은 별로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를 어디까지 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인 반등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고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 안에서도 OEM, ODM 업체들의 주가 상승도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화장품주 옥석 가리기 나서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일단 화장품은 좀 제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옥석 고르기 하자는 얘기를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옥석을 고르자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옥석 고르자라는 그 어떤 의견의 이면에는 뭐겠습니까? 요들 삼총사 사란 이야기 같은데 실적이 그죠? 좋은 종목. 예, 물론 굳이 화장품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뭐 살 게 뭐 몇 개 없죠. 뭐 이 말씀드린 요 화면 보실게요.
뭐 이런 녀석들 외에는 뭐 화장품주를 뭐 살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옥석 고르기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뭐 이렇게 보시면 길게 볼게요. 아이패밀리 SC가 올해 한 4배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예. 올랐죠. 그리고 실리콘투는 더 올랐어요. 한 7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그나마 CNC 인터내셔널이 한 2배 반 정도 올랐어요. 최고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정말 진짜 선택의 폭을 막 줄여가지고 너 화장품주에서 무조건 뭐 사야 돼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얘들 셋 말고는 살 게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자,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가 이제 주도주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고, 자, 지난 시간에 다뤄드린 게임주도 장기 소외됐다가 정말 조용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화장품주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살만한 섹터들은 저는 지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화장품주 프레임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뭐 살 건 이거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 전체로 높여봤을 때는 아직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섹터들도 이제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시점부터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의견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가격에서는 화장품주를 굳이, 이 상황에서는 화장품주를 굳이, 저는 그런 생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다른 섹터들에서 저는 충분히 기대 수익이 높은 쪽이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 어디까지는 제 의견일 뿐인 거기 때문에 신규로서의 화장품주 접근은 저는 뭐 의견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보유자 관점에서 만약에 이들 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더 보유하시는 쪽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규로 K뷰티에 대한 접근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품주는 보유자들에 한해서 좀 대응해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 주셨고요. 앞서서 기대 수익, 초과 수익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이제 막 올라가는 섹터를 구분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 금요일에는 지진 관련주가 올랐단 말이죠. 사실 뭐 안 오르는 게 더 좋죠. 근데 뭐 감정이 없는 우리 시장에서는 지진이 났다 하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관련주들 지금 상승 추가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대지진 경보해가지고 뭐 주민 대피령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서 잠깐 꿈틀대기는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표적으로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거는 삼형 엠텍인데요. 어제 장중에 무려 20% 급등 시도가 나왔고 윗꼬리를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거는 동아 지질인데 장중에 좀 8% 상승해도 얘는 좀 상승폭을 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종목이나 이제 수급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조금 요란하기도 하고 어떤 건 좀 묵직하기도 한데요. 자, 앞서 이제 최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네거티브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 같은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테마주들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 시장에는 지난주에 그 네거티브 테마로 한번 시세가 났던 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냉정하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수익의 기회를 또 찾는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뭐 돈이 걸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지진 테마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단은 신선하잖아요. 한 번도 부각된 적이 없었고 장기간 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자, 오늘 이제 코로나 테마주가 급등하고 이제 한 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올라갈까? 이거 굉장히 변동성이 큰 동전 앞뒷면의 게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장기간 정말 소외됐던 상황에서 이제 좀 이제 꿈틀대는 테마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소액으로 일부 비중 들어갔다가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막상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의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는 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이미 이제 테마가 이제 극성을 부리면서 시세가 막 단기에 50% 100% 이렇게 난 쪽은 어지간히 이렇게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 아니라면 거기서 승부를 장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 장기간 어떤 소외된 측면에서 이제 좀 새롭게 꿈틀대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 수익을 가질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비중에 대해서 소액 접근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어요. 예, 비중은 정말 진짜 작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치킨값, 뭐 피자값, 네. 조금 욕심낸다고 하면 뭐 한 소고기값 정도까지 이런 정도 비중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테마주도 잘만 우리가 미리 바닥에서 잡아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급등주 테마주가 별게 아닌 거예요. 이미 급등한 그걸 들어가서 급등주 테마주가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밑에서 사놨는데 그게 테마 타고 급등하면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주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봐야 그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든 테마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그래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좀 변동성이 있는 삼형 엠텍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묵직하게 올라온 동아 지질 쪽이 네.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하겠고요. 이 안에서 동아 지질 조금은 더 견뎌주는, 버텨주는 힘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너무 시장이 괜찮았다 보니 네. 주말 쉬는 게 아쉽더라고요. 오늘도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월요일에 그 블랙먼데이의 낙폭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덜하죠. 네. 근데 그 덜한 원인이 뭐냐면 반도체 반등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좀 추가 상승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쨌건 시장은 지난 월요일에 충격을 딛고서 일단 계속 꾸역꾸역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너무 좀 이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업종이나 좀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아마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아마 반도체부터 살 개연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지수보다는 좀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뭐 바이오가 다시금 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앞서 펼친 논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만약에 시장이 힌트를 삼아서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고, 좀 테마 쪽으로 간다고 하면 코로나나 많이 오른 쪽보다는 뭐 지진이나 이런 쪽이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번 주도 반바지 전략이 네. 통하겠군요. 이 안에서 어떻게 또 수급 논리상 펼쳐질지 그 안에서 흐름 전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2600 안착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면 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2부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